종합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발제입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이신 정윤희 선생의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 작가고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사실은 좀 다른 방식의 블랙리스트를 이제 제 나름대로의 다른 방식으로 좀 읽어내자. 근데 이 글쓰기라고 하는 방식은 사실 이거였어요. 뭐냐면 지난 시간 동안에 대응을 하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그 블랙리스트의 냉소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 이 문제를 그러니까 냉소적인 부분들을 이겨내면서 또 예술가로서 이 블랙리스트를 어떻게 사유하고 대응해 올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글쓰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주하고 토론을 하고 이제 이번 주인데 그 사이에 제가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너무 벅찼어요. 이 글쓰기를 하는 시간들이. 그래서 좀 많이 부족하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이제 메모 수준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너무 좀 죄송하긴 한데 우선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블랙리스트라고 하면 블랙리스트가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 그리고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되는 블랙리스트의 현재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제 제목에는 욕망과 탈주 사이에서라고 정했던 이유는 욕망을 통해서 탈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서 계속 머물러 있는 문제에서 제가 그 사이에서 이제 좀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에 부분들 저도 비슷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가 적폐에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국정과제 1호로 발표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나선 지 5년이 지났고 어쨌든 진상조사위가 이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후속 조치 권고안을 정부에 이제 의결 권고했고 이에 따라서 정부가 이 과제를 85개로 목록화하면서 일방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와 예술현장 그리고 이행협치 추진단 민간위원 중에 일부가 이제 노력을 해서 그나마 좀 변화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기관의 뭐 사과와 후속 조치 혹은 제도 개선 권고안에 있지 않지만 블랙리스트 피해가 발생됐던 기관 같은 경우도 사과를 했었죠. 그렇지만 제도 개선이 일부 더디게 이루어지는 지점에 있어서 이마저도 이행협치 추진단이라고 하는 사회적 강제 이런 그러니까 기구가 없다면은 앞으로 이후에 국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지라고 하는 부분은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피해자의 목소리를 연결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강제한다는 것은 과제를 강제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이 사회적 약속 속에서 이제 정부가 공식성을 갖고 이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다음 이후에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정부가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보상을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기관에 대한 제도 개선, 뭐 예를 들면 산하기관 중심으로 이제 제도 개선 권고가 되고 있고, 뭐 현장의 목소리나 현장의 압력에 따라서 혹은 피해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개선이 되는 지점들이 있다면은 아까 이제 앞서서 나왔던 이영훈 선생님 발제에서 뭐 예를 들면 무슨 예술위원회 남성 50대 여성 혁명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이제 이 사건에 대한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개선을 하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좀 변화가 왔지만, 실제로 이제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부분, 명예회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김종구 선생님이 거론하셨던 이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피해자 설문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저희 실천연대 블랙위가 했고요.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 블랙위가 했고 그 문체부는 단 한 번도 블랙리스트 피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 앞서서 이제 저희가 언급했던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된 연구가 최초라고 보고요. 네. 그렇게 이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우리 사회는 반성 없이 그 블랙리스트 책임자, 그러니까 가해자가 복귀하고 지위를 누리는 것에 대해서 좀 관대한 것은 아닌가 싶고,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트라우마에 고통받는 것을 냉소적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싶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 해결이 지지부진할수록에 예술계 현장과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조차 해결될 수 없다는 회의감에 쌓여 있고, 그 회의감 한가운데에서 혹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잘하는 기관이라던가 일각에서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소위 어떤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죠. 프레임 지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라는 바람이 불다가 어느새 희미해져 버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사회에서 블랙리스트가 성폭력, 학폭, 음주운전처럼 폭력으로 인식되지 못한 이유가 단지 국가폭력의 피해자다움이 없어서인지, 대중을 설득할 블랙리스트 담론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어느 조직에 속하며 살아갑니다. 조직에 동화되도록 요구받으며 부지불식간에 자신과 조직을 동화시킵니다. 조직의 한계를 자신의 한계로 오인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블랙리스트 대응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지금 제가 살아가는 사회의 세계 속에서 혹은 조직의 문제 속에서 이 블랙리스트 대응을 하면서 관련 정보를 추적하고 당면과제를 공론화하고 문제를 나열하고 본질적 문제를 해결을 요구하는 발화 행위를 계속 그러니까 반복하는 거죠. 똑같이. 그 반복하는 과정 속에서 늘 이제 교조주의나 계몽주의에 좀 빠지는 거 아닌가 스스로 좀 경계하고 있습니다.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지만 블랙리스트 문제에 깊이 관여할수록 블랙리스트 문제가 작동됐던 그 실체를 알수록에 그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좀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문제에 무관심한 사회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좀 찾게 되는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무관심한 부분들이 자책으로 이제 돌아오는 지점들이 좀 지난하고 힘든 지점들이 있는데, 이런 반복적인 행위를 좀 멈춰보고 그 일을 좀 똑바로 정면에서 좀 바라봐 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제가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거고, 이 블랙리스트라는 사건이 우리가 평가하고 말하는 사건이 정말 어떠한 건지 블랙리스트 사건과 경험에 대해서 좀 중증적인 의미들을 해석을 좀 시도를 하고 싶고, 이 발표문은 사실은 이 약간 현상학적인 연구를 좀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초안 수준도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현상학적 접근으로 우리가 이 블랙리스트 사건들을 좀 다시 한번 제대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응하면서 예술 혹은 예술인의 실존을 좀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사이에서 예술인들이 예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문제가 항상 중심에 있고, 그 예술인 주체에 대한 중심을 두고 일체 의미들을 그 예술인 주체 중심으로 재구성되도록 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블랙리스트 대응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체 중심으로 만들면서 주체를 확장하는 방식을 택해 왔었지만, 결국 주체가 사회구조 내에서 어떤 위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체가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를 얘기할 때 이후에 이제 제가 거버넌스라든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들이 침묵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하는 사회적 구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위치 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지점들에 대해서는 간과할 수 없고, 이것들을 좀 비판적 성찰의 과정 속에서 가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들레즈를 언급했는데, 들레즈는 오이디푸스에서 욕망이란 무의식의 자기 생산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욕망은 어떤 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고, 다시 말해 욕망은 자신의 대상을 결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욕망은 추상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개념에서 머물지 않고 탈주하여 현실을 생산하고 내부를 진동하게 만듭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끼어 블랙리스트 국가 범죄가 사라지는 것들이 사라지지 않도록, 블랙리스트가 재발되지 않도록 표현의 자유와 인권, 노동권을 보장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 욕망이 무의식적으로 자기 생산을 하고자 꿈틀거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정작 예술과 예술인은 욕망을 탈주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자본주의에 매몰되고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로 배치되면서 블랙리스트를 지우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자기 반성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의 블랙리스트 책임감에 대한 총체적 부재 문제는 앞서서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도 한 번 더 이렇게 읽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반복적인 일이고, 여기 선생님 같이 함께 듣고 계신 분들한테 되게 익숙한 부분들이지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지 못하고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공론장이 있을 때마다 이것들을 반복해서 좀 읽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제도 개선을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은 법제도 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행정 개선이 있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해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6개 주요 산하기관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 조치 부분은 블랙리스트 사과 정의에 대한 실현,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및 피해 보상, 진상규명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입니다. 이 후속 조치 부분이 거의 안 되고 있는 거죠.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책임자 및 가해자 처벌,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제 공무원들에게 좀 이수시키는 부분들이나, 피해자 명예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억을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권 말에 들어서 이런 지점에 놓여 있는 것들이고, 진상규명을 위한 진상규명 및 권리보장을 위한 기구 설립의 문제는 사실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고 하지만 이거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좀 미지수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여기 어쨌든 이 사건들에 대해서 좀 나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뭐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을 집단적으로 국가 상대로 민사소송 판결이 이제 미뤄지는 이유를 정부는 김기춘, 조윤성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 방해죄가 파기환송 선고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통해서 죄가 밝혀진 공무원들은 이미 퇴직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 경우도 있었고, 형사기소 대상 공무원의 처벌은 이제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이영수 선생님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부는 형사기소가 어려우면은 중징계 하겠다는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법적 처벌이 어려우면 내부적으로, 중징계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고 19년인가 이때는 이들의 정직이 6개월 지나면서 그냥 정상적으로 인사발령을 냈었죠.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그분들 이제 징계 대상자들이 멀쩡하게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0일 대법원은 구정단 주범 김기춘, 조윤선 등에 대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파기환송으로 최종 선고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하고 지연 배제한 것이 공직자의 의무 있는 일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라는 것이었는데, 어쨌든 판결 내용에는 일부 블랙리스트가 성립의 근거가 적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공판이 올해 1월에 이제 1년 만에 열리게 된 거죠. 그런데 두 번째 공판은 바로 그 다음 달에 열기로 했었는데 이게 재판부의 사정이다, 재판부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들로 뭐 자료 조사를 좀 해야 된다 이런 사유로 해서 3월로 미뤄지고 지금 11월인데 아직까지 열리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계속 연기되고 있는 중입니다. 관료 조직에 대한 문제를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5년간 가해기관 스스로 성찰하면서 반성의 주체로서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잠깐 언급드렸었는데 현장 예술계 요구와 뭐 이행협치 추진안의 사회적 강제에 의해서 조금 변화되었던 거고, 이들은 이 공적인 자리에서 이제 블랙리스트 피해와 관련된 그런 이제 공론장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기관 블랙리스트로 인해 내상을 입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블랙리스트와 연루되면서 주요 보직을 맡을 수 없어서 곤란하다라는 능력주의의 발언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술인들이 듣게 되면 이런 것들이 사실 2차 가해하고 연결 지어지는 것들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술인들에게 더 잘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참 아쉽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2차 가해라고 하게 되는 거죠.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뭔가를 더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발언들은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적 발언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피해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안 성방망이 처벌받은 블랙리스트 책임자들은 자숙의 시간 없이 곧바로 사회 지도층으로 복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피해 예술인들의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그리고 근데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 책임자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형사기소 대상이고 공무원 보직을 유지하고 블랙리스트 줄기를 세웠던 그 송수근 차관, 그 개원예대 지금은 개원예대 이제 총장인데 지금은 이제 퇴직했지만 그 총장이 전관 예우를 받으면서 개원예술대학교 총장으로 부임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판을 받았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문체부는 눈을 감았죠. 중재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송승훈 총장의 취임 후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에 대한 인권 침해도 있었습니다. 인권과 학습권 침해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정부는 좀 방임을 했고, 그리고 최근 문화예술계와 시민사회 강력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블랙리스트 책임자 안호상 전 국립극장장 세종문화회관 사장을 임명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블랙리스트 피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저희 실천연대 문화민주주의 실천연대하고 이제 신동근 위원실에서 실시한 블랙리스트 피해자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이제 500명 중에 300명이 응답을 했는데 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고 밝혀지지 않는 피해 사례를 진상조사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가장 힘든 점은 트라우마 등 피해 기억이라고 응답했던 응답이 있고 가장 많았고, 그리고 생활고, 본업 복귀 어려운 순이었습니다. 근데 기타 개방형 답변에서는 정신적 피해가 계속 다 반복적으로 기술되어 있었던 거죠. 다수가 언급되었었습니다. 어쨌든 그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람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는 것들이고 고통을 받고 있는 지점이고요. 하지만 혹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냐, 문재인 대통령이 뭐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냐라고 하는 비판을 저희에게 하곤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블랙리스트와 유사한 검열 사건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최근에는 아시아문화원에서 전시 홍보물을 제작하며 작가의 동의 없이 작품의 특정 문구를 삭제한 사건, 2021년이었고요. 성매매 직결지를 주제로 한 작품에 대해서 작품을 전시에 참여한 작가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전시를 참여하는 것들을 취소 통보했었던 광주시립미술관 사건이 있었고, 4.3 전시 행사에서 갈등을 일으킬 4.3 주제로 한 그 작품을 가려버린 서귀포 문화도시 사건, 그 다음에 서천구는 금강역사영화제에서 영화 김군의 상영도 취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5.18 사건에 대한 이제 군수가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이 상영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린 거죠. 어쨌든 이런 이제 피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나열을 해봤는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부분만 요만큼이고, 사실은 이런 예술 검열 문제라던가 지원 배제 문제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에 대한 피해를 입는 예술가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불건전 간행에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유사한 사건들이 지속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실 그러니까 실천연대나 혹은 중간에서 이행협 추진단이나 이렇게 같이 좀 대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에 역할을 해오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정부는 이제 그런 책임은 블랙리스트 이후에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이게 관료 조직의 문제를 그러니까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전 근대성과 비합리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권위주의 관료 사회에서 하위 공무원들은 국가 상부층의 머슴에 준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의 공직을 수행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머슴에 준하는 일상을 살아가니까 국민을 향한 갑질을 내면화하기 쉬운 조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은 자기 욕망이 있는 거죠. 안정적으로 직업을 유지하며 살고 싶다,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욕망의 타협 지점이 일상적으로는 퇴행적인 행정으로 드러나는 지점들도 있고, 혹은 그런 퇴행적인 행정 앞에서 목소리를 낮추는 거죠. 혹은 특정 국면에서는 그 블랙리스트와 같은 공익적, 권력적 범죄하고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관료 조직의 자기 목표가, 그러니까 하위 목표가 관료 마피아라고 불린 만큼 관료 조직을 유지하고 살아남는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정권에서도 관료 조직의 폐해는 유사한 패턴으로 반복됐습니다. 중앙정부 초기에 의회, 정부를 관료 조직의 기술과 패권으로 좀 둘러싸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현장에서 활동하던 사람이 기관으로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구조 속에서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관료 조직은 회전문 인사, 낙하산 인사를 근거로 능력주의를 얘기합니다. 일례로 안호상 아까 언급드렸던 세종문화회관 사장이 선임돼야 되는 당연한 이유, 그리고 그를
옹호하는 기사들을 보면 그가 예술 경영 전문가, 능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블랙리스트 실행자일 때 능력 있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문화계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발언들이나 그런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그런 능력주의로 인해서 당연시되는 것도 있고 뒤틀어진 능력주의인 거죠. 그리고 관료 집단과 이익 집단 간의 네트워크를 발동시켜서 정관예우를 하고 의자 뺏기 게임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무원 집단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저희 오동석 교수님 발제에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임명된 단과는 1년에서 최대 3년, 대통령 재임 기간이 짧은 한국 사회에서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블랙리스트 실행자 책임자에 대한 불법 행위에 대한 징계를 내리도록 법원에서 제대로 다투지도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래 몇 년간 미투 같은 경우를 좀 들어보면은 사회적 문제로 미투가 인식이 됐고 성폭력 가해 규범 가이드를 만들고 제도화하면서 공무원 집단이 그 관료 조직이 성폭력 문제에는 최소한 경각심이 있고 최소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참고해볼 만합니다. 블랙리스트 공무원들에 대한 미진한 진상조사는 어쩌면 이런 구조 속에서 필연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미진한 진상조사 이후에 대통령 그것들에 대해서 미진한 진상조사가 된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처벌을 좀 소급하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방법이었을 수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도 미지수였습니다. 국정과제 1호로 정해져 있는데도 대통령이 여기에 책임지지 않는 부분들은 아까 오동석 교수님 발제에서 충분히 나왔던 것 같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짚고 나갈 게 전관 예우 부분입니다. 검찰, 국세청 등 고위공무원들이 퇴직 후에 정부기관으로부터 특혜나 이점을 얻고자 하는 기업, 공조직 대표로 가는 경우는 한국 사회 고질적 문제로 입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굉장히 많습니다. 정관예우의 문제에 대해서 법조계에서 굉장히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있지만 이게 법조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문화예술계에서 문화예술계 독점 권력과 맞닿아 있는 지점에 있어서 고액 연봉과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무원들, 고위 공무원들은 퇴직 이후에 학교나 법인 기관의 대표로 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 송수근이나 안호성, 앞서 언급드렸던 송수근과 안호상이 그렇게 학교 교수가 되고 총장이 되고 기관장이 되는 문제는 정관예우의 문제가 명확하게 가시화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해결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관예우라고 하는 것들이 처벌하기 어려운 지점, 그러니까 공무원에게 권한이 이제 위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의식이 있는데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있어서 뭐 공무원이 대가만 받지 않으면 특정 조직에게 특혜를 제공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좀 이게 규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예우는 공정성을 훼손하고 논란이 지속되어 왔지만 어쩔 수 없는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게 우리 사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고위공무원 퇴임 이후에 취업 제한 등의 규제가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뒤에는 이제 제가 문화예술인으로서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문화예술의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지점들은 너무 이제 거시적인 부분들이나 이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예술을 사유하고 이 운동을 사유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짚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국가 통치체제 안에서 예술은 국가 지배장치로서 좀 기능해왔던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거버넌스나 공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블랙리스트에 침묵하는, 그러니까 문화예술계가 블랙리스트에 침묵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적인 기금 위스탁 자원분배 방식은 예술계에서 예술 창작을 지속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되게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운동의 방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 그러니까 것이 문제 해결력을 가졌던 것들이 의제와 자원 협치, 거버넌스로 자생력을 잃어가는 것들은 아닌지 좀 성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자본주의에서 국가 장치의 개입이 제도와 수준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하고 이것들이 지난 20년간 자본주의 하의 관료 중심 체계에서 그러니까 관료에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거버넌스의 수준이 채택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국가나 시장이 시민과의 관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그냥 거버넌스 조직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지점들입니다. 목적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통치성을 내재한 지배 연합 체제이고 공적, 사회적, 예술적 기능을 목적으로 추진되고는 있지만 거버넌스 국가 행정 체계에서는 재원, 예산, 정보 권한을 장악하는 것은 관료 조직, 관입니다. 그런 통제권 문제는 간과할 수 없는 일인데 여전히 그 통제에 대한 그러니까 행정 통제에 대해서 사실 머물러 있는 거죠. 거버넌스 조직, 그러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리고 민간의 인력과 자원을 동원하고 통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거버넌스를 좀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거버넌스는 가성비 있게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시민사회를 부문 조직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시민사회의 아이디어 기획과 실행을 위해서 그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와 자본으로 촉발된 문제 해결을 거버넌스가 맡고 거버넌스에 참여한 민간 주체는 공적 관리 체계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반값 등록금을 좀 생각을 해보면 사립 등록금 줄이기라고 하는 것들이 되게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의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이 대출이나 주거 등의 청년 문제, 부채 문제 이런 청년 문제들의 의제가 좀 극단적으로 평정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이 부분이 운동 체계보다는 거버넌스 체계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운동의 실효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 운동에 대한 자생성이라던가 운동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확보될 수 있는 지점들이 좀 도태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관리 수단은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고 조직되어 있는 시민사회가 시민사회를 대변할수록에 더 좋은 거죠. 결국 이거에 대한 문제는 오세훈 시장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민간협치 부분에 있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그 프레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 포퓰리즘만 남은 관변단체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 것들인 거죠. 시민사회의 정치적인 저항성, 정치적인 역량 문제를 거버넌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 되게 중요하고 이 지점은 문화예술계에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명박이나 박근혜 정권에서는 거버넌스를 활용하지 않았습니다. 국가폭력으로 억압하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들이 비정상적인 폭력으로 좀 인식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예술의 문제로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술의 문제를 좀 말씀드릴 건데요. 뭐 푸커가 말하는 생산 권력 구조에서 예술의 자유는 좀 실제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존주의에서 권력이 바탕이 되는 유토피아의 존재는 자본주의에 포섭되면 신기루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술과 행정의 협치는 거버넌스를 예술과 행정의 협치에서 거버넌스를 정교화하는 구체적인 신뢰를 예술 노동과 복지, 사회적 미션, 청년 이런 의제랑 연결돼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요즘에 최근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12월에 제정된 예술인 고용보험을 특수하게 세팅하는 것들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갈등 적대를 평정하는 방식으로 컨센서스를 구성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쟁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예술인 고용보험은 일례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 보장이라던가 이런 게 받기 어렵고 예술가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예술계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만 문제를 해결하는 지점으로 이제 문제가 국한되는, 한계 지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술계가 그 중에 뭐 예를 들면 어떤 관련된 조직들이 중간에 뭐 이게 관리 조직이라던가 혹은 신고를 하는데던가 뭔가 조절하는 역할들을 맡게 되면서 이게 거버넌스라고 하진 않지만 거버넌스 구조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현장에서 유니온 같은 조직들 같은 경우는 운동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 고용보험과 관련된 부분에 쟁점이 많이 발생되니 이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서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뭐 어떻게 증명해야 되고 이런 부분의 문제로 그리고 그런 관련된 관료 기술을 정보를 습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 안에서 운동성이 이제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예술가 주체의 삶은 자원이 없고 그런 것들이 되게 취약한 문제이고 뭐 사회적 재난 시대에서 이미 예술가는 이제 가난을 극복해서 창작을 실현한다 이런 신화는 다 깨져버렸고 이런 상황에서
예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쟁점은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전통, 그러니까 노동과 예술가들이 얘기하는 예술 노동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편성이나 특수성이나 개별성에 대한 쟁점들은 아직 너무 남아 있습니다. 뭐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블랙리스트화가 하고 그러니까 상관이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블랙리스트가 작동됐던 환경이 고스란히 예술계의 뭐 권리와 혹은 예술 노동과 관련된 뭐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제도 안에서 작동될 때 이것들이 조금씩 녹아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응은 사실은 저는 이제 바디우를 얘기했는데 바디우의 존재와 사건에 대해서 진리의 공정에 대한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거, 우리가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을 하는 건 진리를 찾아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진리공정의 생산 절차에는 예술, 과학, 정치, 사랑, 진리의 복수성을 통해서 주체가 새롭게 생산되는 것, 새로운 주체가 출현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진리가 왜 구멍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퇴색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체 활동들이 그러니까 계속 확보되고 이런 것들이 주체가 계속 발견되는 이런 것들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디의 진리의 공정 안에서 예술이 진리를 추구하는 어떤 공정에 있는 것이고 제가 좀 이상적일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그런 예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특수와 보편, 개별 보편, 사회적 가치의 문제에서 좀 갇히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넘어서 어떤 그 문제를 그러니까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진동으로 좀 존재하기 바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피에르 부르디에는 국가를 시장 권력에 의해 포섭 관리되는 국가의 오른손, 그러니까 경제부처 고위 관료, 그 다음에 국민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국가의 왼손, 노동, 의료, 교육, 복지 등으로 나눴습니다. 포섭하고 선별하고 관리하는 통치술로 작동되는 것들이 사회복지 제도에서 굉장히 많이 보여졌죠. 하지만 국가의 사회복지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국가의 역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고 그렇지만 이런 것들로 이제 통제되는 부분들은 항상 좀 민감하게 반응이 되는 것 같고요. 예술 검열이 지속되는 부분은 민주적 통제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들과 굉장히 연결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광부 권한 너무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민의 개입이 그러니까 민이 개입하는 장치 이것들이 거버넌스든 뭐든 간에 민의 개입이 장치되는 확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더 권한을 높이고 자원과 의제와 관련된 권한을 높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역시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제도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협치를 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놓을 수 없는 부분들은 사회적, 예술적 역량에 관통하는 문제에 직면해서 이것들이 운동이 사라진다면 정태적으로 침묵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저는 실천연대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운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탈주는 아방가르드와 같은 새로운 예술에서 주어진 조건에 대한 강한 부정과 모순으로부터 촉발되는 지점을 성찰하는 데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는 강자가 축적하는 산물이었습니다. 다양한 저항의 주체들이 이루어낸 사례들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의 세계를 부유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신자유주의는 그 부유물을 자신이 정한 규격으로 끌어당기고 밀어내면서 그 경계에 위태롭게 존재짓게 합니다. 냉소주의에 경도된 우리 사회에서 알면서도 또 모르는 척 행동하는 것이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블랙리스트에 대한 시선이고 뭐 블랙리스트에 대한 설득과 동의가 있어도 이것들이 정치적인 힘으로 결집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중간항이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중간항을 좀 같이 함께 논의해봤으면 좋겠고 블랙리스트 대응 운동은 그 부유물로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마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상당히 어려운 이론적 쟁점도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따로 발제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 관료주의의 문제, 거대한 기득권으로서의 이 관료 집단의 문제가 비단 이건 블랙리스트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인데 그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또 이전 발제와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 있는 트라우마 얘기도 있었고 검열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이따 종합토론 때 말씀이 나오겠지만 사실은 검열에서 더 나아가면 이제 자기 검열의 문제, 그 자기 검열이 문화예술인의 가슴에서 작동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원재 선생의
블랙리스트 운동의 성과 한 개를 듣겠습니다. 예,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연대 이현재입니다. 이번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제가 매년 이 주제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작년만 빼고. 5년 동안에 4주년만 빼고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좀 처음에 광장에 모였을 때 사실 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오늘 5주년 토론회니까 2016년 11월 4일날 우리가 그날 시국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7,449명의 문화예술인들과 289개 단체가 우리 모두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고 이제 외치면서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예술 검열, 문화행정의 파탄, 비선 실세들을 이제 국정농단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는 굉장히 많은 예술가들이 우리가 박근혜 하나 바꾸자고 이거 하는 거냐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했어요. 그 얘기는 이미 이제 우리가 그때 박근혜 비선 실세 이런 시대적 그 사건적 부분도 있었지만 이미 축적된 이제 한국 사회의 예술가들이 갖고 있었던 분노와 비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정윤 선생님이 말한 이제 들레지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되기라는 거, 주로 이제 들레지 이론가들이 사회운동과 연결시킬 때 결론으로 말하는 되기, 비커밍일 텐데 우리가 블랙리스트 예술가다라는 거, 우리가 블랙리스트 예술가 되기를 선언한 거죠. 그 되기의 핵심은 사실은 의식적 주체로 규정되거나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로 호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결핍된 욕망이 아니라 우리 자체가 주체가 되는 거,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욕망들을, 우리의 방향성도 우리가 결정하는 그런 주체가 되는 과정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발제문은 나중에 또 공유가 되고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오늘 꼭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이한권 선생님이 앞에서 비슷한 문제의식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블랙리스트의 거대 국가 권력과 싸우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하고 저는 우리의 실력과 동력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블랙리스트 문제는 전 늘 말했지만 아마 지금 이 동시대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도 이 문제는 계속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진상규명 이런 거는 시간의 흐름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히려 돌이켜 생각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그 정도의 동력과 그 정도의 준비된 역량으로 그런 활동을 했지 자아자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안 했다가 아니라 전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준비가 훨씬 안 돼 있고 반대로 우리가 그러면 왜 들레지적 주체 아니면 혹은 오늘 이야기되는 많은 언어를 썼지만 실제로 예술가 주체가 지금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제 물어야 될 때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이룬 것도 있고 매우 심각한 과제와 위기들도 있는데 거기에 핵심은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에 우리가 재난사회, 코로나, 기후위기 다 연결돼 있죠. 이런 현대 자본주의의 한복판에서 과연 예술가들의 주체는 어떻게 존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지 못했어요. 예술가 주체가 등장하지 못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혹은 등장하지 못한 게 아니라 광장의 그 주체들이 그런 예술가의 삶의 주체, 사회적 주체로 이어지지 못한 것 같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풀어가야 될 부정적 비판이 아니라 과제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역량만큼 블랙리스트 문제는 하나하나 풀려나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이걸 해줄 것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오히려 초기에 블랙리스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것들로 많은 일들을 이뤘던 시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그 과정들이 어떻게 다시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피해자라는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라는 규정을 넘어서 피해자 정체성을 넘어서 타자화된 피해자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하나의 이제 예술 주체로 다시 사회에 참여하는 것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게 제 발제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그 블랙리스트 운동 당시에는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예술 검열이라는 거 표현의 자유 운동은 예술의 운동과 거의 궤를 같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사회적으로 전면화하는 성과가 있었고
그다음 사실 캠핑촌 활동은 뭐 제 표현으로는 공유지 커먼즈 운동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이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고 한국의 예술 운동이 사실은 짧게는 평택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산 참사, 뭐 콜트콜테 이런 쭉 경유한 그 예술 운동의 궤적이 있습니다. 그 궤적 안에서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사회 운동과 예술 운동이 만나는 그 운동들이 광장에서 사실은 폭발했고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런 것들이 예술에 갇히지 않고 예술의 이해관계, 예술가라는 굉장히 좁은 의미의 정체성을 가두지 않고 스스로를 사실은 광장의 정치로 풀어낸 새로운 상상력과 관계성을 만들었고 연대 가치를 확장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이제 이건 제 언어들이지만 왜 전 중요하다 이걸 다시 지금 물어보는데요. 이러한 가치들이 광장 이후에 우리가 뭐 문재인이나 제도 정치를 비판하는 것 못지않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확산됐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랬을 때 이제 우리 함재들이 잘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보면 이제 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좀 반대로 흘렀죠. 예를 들면 지금 예술계 대부분의 현안은 사회적 연대성이나 가치보다는 주로 지원 사업이라든지 예술가 개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포커스 되어 있고 예술계 전체에 우리가 이제 적폐청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예술계 적폐청산에 대해서 예술계가 거의 언급한 게 없어요. 최근에 예술원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예술계 안에 사실은 뭐 그 성폭력 문제도 그렇고 지금 뭐 홍대 교수 그 성폭력 문제 이런 것도 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근데 사실은 침묵하고 있죠. 예술계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소수의 어떤 뭐 그걸 운동권이라고 표현하든 진보적이라고 표현하든 뭐 당사자라고 표현하든 소수의 주체를 제외하고는 거대한 침묵의 카르텔입니다. 예, 그리고 여전히 예술계는 늘 그럴 때 뜨거워요. 기관장 문제라든지 뭐 누가 어느 자리에 갔을 때 뭐 이런 관심사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 뭐 저는 그런 것들이 사실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던 구조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것들이 블랙리스트 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활동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위원회 활동을 객관적으로 자꾸 이제 이런 자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줬다고 생각하고 그런 과정에서 자꾸 봐야 시간에 따라서 계속 봐야 그때 당시 못 봤던 것도 보이고 객관적으로 이후의 과제들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뭐 진상조사를 다시 하자 뭐 하나도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주장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뭐 그거는 사실도 아니고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가 이루었고 그리고 이뤘다기보다 어떤 것들을 실천했고 또 그 다음에 안 되고 있는 게 뭐고 어디에 막혀 있고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런 토론을 해야 되면서 훨씬 저는 이제 정교한 토론들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는 기록자 중심의 활동들이 공식화됐고 사실은 피해자 관점이나 그리고 뭐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서 얘기해 주셨는데 공식적인 조사를 진행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지금도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나 안호상 이런 사람들이 백서의 문장에 집착하겠어요. 그만큼 그 공식화된 기록들의 힘이라는 게 있는 거고 공식화된 조사가 진행됐고 미진한 조사들은 앞으로 미진하고 안 됐던 조사들을 공식화하는 것들이 필요한 시기겠죠. 그리고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파악이나 분석 의미화가 진행됐습니다. 사실 위원회 작업 전까지만 해도 개별 사건 이상의 어떤 걸 해석해내지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행정적 힘 그리고 또 거버넌스의 힘 그리고 현장의 힘을 가지고 이 그림들을 맞춰냈고 의미화하는 데 일정 정도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당한 제도 개선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집행이 됐던 안 됐던 그러면 됐다면 성과인 거고 안 된 것들도 앞으로 그걸 근거로 계속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이해협치단 같은 경우는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때 그런 전략과 기획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동안 위원회가 해소되고 권리보장법이 이렇게 늦게까지 만들어지지 않을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늦게 제정되고 아직 시행령도 안 모르는데 그 사이를 이행협치단이 부족하지만 충분히 메꿨다고 생각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그런 문제들 많이도 해결해 왔죠.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행협치단의 민간위원들 활동이 중요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 공유와 토론되었다라는 것들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지금 현재적 조건은 어떤가, 뭐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크게 세 가지의 문제들이 있죠. 어려움들이. 하나는 사회적 무관심이 이제 회복됐죠. 회귀했죠. 예, 이 뭐 예술계 사안 뭐 아직도 해결 안 됐어 뭐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꽤 된 지 오래됐고 그 다음에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관료주의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 못했지만 슬슬 이제 뭐 지금도 블랙리스트 가지고 어떻게 얘기하냐 이런 이제 우린 늘 말했지만 안 끝난다 죽을 때까지 죽어도 남을 거다 이 문제는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관료주의가 더 강화될 거고 버젓하게 안호상이나 송수근 같은 이제 이거 뭐 관료주의라고 설명해도 그렇고 뭐 어쨌든 자기 신들의 이권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주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오세훈 시장을 비롯해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서울시에 돌아와서 범시민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범시민단의 단체를 이제 블랙리스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고 세 번째로 이제 블랙리스트 운동의 현장 문화술계 운동의 패배주의가 굉장히 심화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히려 저는 이제 과도한 기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리의 준비와 이거에 비해서 과도한 욕심을 냈던 건데 그게 패배주의로 가면 안 되고 아까 말한 대로 이거를 차분차분 정리하고 점검하고 그런 과제들로 운동하고 의제화하고 만들어가고 동료 예술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처음에 말했던 예술가 되기라는 것 누가 호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민이자 하나의 사회 주체로서 다시 서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술가가 사회를 구원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예술가가 당당하게 구원받기를 요구하는 사회가 됐잖아요. 되게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이고 그거의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예술가에 대한 당연한 사회적 지원이라니 우리가 뭐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술가는 당당한 예술가 주체 그 자체인 거죠. 그거를 뭐 국가나 정부나 누가 해주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블랙리스트 가해자들 처벌한다고 이 문제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그 주체성이 그 진상을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히려 이제 중요한 동력이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사실은 이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이후에 문화예술 정책과 행정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일반화됐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인들 스스로가 국가 문화정책 대상이자 당사자로서의 주체성보다는 블랙리스트 사태 전반에 대한 피로감이나 무관심이 이제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 문화예술계의 사회적 참여와 운동 자체 동력이 줄어들었고 문화예술인들 사이 문화예술 생태계 내부의 불신과 갈등 역시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픈 거죠. 우리 지금 아픈 상황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본질적인 원인과 개혁보다는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개선과 각자의 이해관계 과도히 집착한 한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또 이야기해야 되고 이것이 또 블랙리스트 국가범죄가 가져온 큰 아픔이고 상처라고도 생각합니다. 블랙리스트의 현재성을 좀 깊게 성찰하고 블랙리스트 운동의 다음을 고민하기 위해서는 블랙리스트 운동이 우리에게 주었던 강한 분노와 울림을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던 예술운동의 사회화 전면화, 커먼즈로서의 예술운동, 그리고 새로운 상상력과 연대로서의 예술운동 이런 것들의 이제 가치들을 우리 스스로 다시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리스트 운동의 목적과 의미를 지금 시점에서 재설정해야 된다. 우리가 뭐 이걸 뭐 기념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요. 기념도 중요하겠지만 운동이란 건 기념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실천이나 의미와 재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시기에 문화예술을 둘러싼 시대 정신, 시대 감각, 우리 자체의 주체성에 대해서 질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도 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존의 어떤 지원제도 블랙리스트와 미투 운동이 가져왔던 가장 중요한 점은 기존의 관료주의 주도의 공급형 지원체계 예술정책의 생명을 다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끝났고요. 이미 이제 국가 단위에서 뭐 재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뭐 예술가들 지원해달라, 장르별로 지원해달라 이런 수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사실 예술계가 그걸 지난 20년 동안 한 거예요. 법도 장르별로 다 만들고 지원도 장르별로 다 만들고 뭐 예술위원회 위원도 장르별로 다 자기 자리 차지하는 거를 주장해 왔는데 그 시대가 끝났다. 예술가의 가치, 예술가의 주체성을 찾으려면 이제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지평을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진상규명 마체도 그런 면에서 그 역사문화적 시각에서 이제 좀 이게 역사라는 게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좀 길게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술가들만의 주장만이 아니라 뭐 법률 전문가라든지 또 여러 인문사회 학자들이라든지 이런 사회적 토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로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런 자리라고 전 충분히 그래서 의미가 있다. 이번 세 번의 연속 토론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고요. 그런 면에서 다양한 주체의 등장과 확장이 블랙리스트 운동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뭐 여기 계신 분이 대부분 그렇고 이 운동을 계속 해왔는데 더 새로운 주체들의 등장과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블랙리스트 의제가 다각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 국가범죄의 사회적 의미와도 다양한 형태의 분석과 담론과 의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피해 당사자 운동도 블랙리스트 예술가의 권리 확대란 단순히 블랙 범죄만이 아니라 그런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권리 확대 예술가들의 이런 부분들과 관련됐다고 보고요. 블랙리스트 국가범죄 문화정책 제도 개혁도 사실 구체적으로도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가 있습니다. 3월과 6월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와 상관없이 이 블랙리스트가 민주주의의 문제고 바로미터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 아까도 말했지만 여전히 이 블랙리스트 인정하지 않는 정치 세력들이 지금도 국가 권력을 탈환하겠다라고 애를 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피해자들 예술가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야죠. 그리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전한 역사적 규명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많이 온전한 역사적 진상 규명이라든지 표현의 자유 운동의 활성화 같은 것들이 이후에도 정치적 영역이라든지 사회적 영역에서 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발제는 여기까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발제가 전체 5발제의 어떤 결론이랄까 이런 쪽으로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종합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좋고 또 발표자들 중에서도 꼭 해야 될 말씀 덧붙여 말씀하시든가 또는 상대방에게 어떤 질문을 좀 던져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질문이 갑자기 안 나오는데, 그럼 사회자로서 제가 좀 질문 생각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약간 농담을 섞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갈 만한 활동은 참 많이 해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이 무너질 때 나왔던 여러 가지 종류의 블랙리스트를 다 훑어본 결과 제 이름이 없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참 개인의 수치요 가문의 망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 이후 한 2년 지나서 그 어떤 아시아 출판인들을 초청해서 여러 연수를 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오늘도 합니다. 근데 2년 전쯤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얘기를 넣어서 뭐 촛불과 관련해서 얘기를 길게 하는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관장하던 그 제네바의 그 와이포, 그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에 파견돼 있던 문체부의 모 과장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서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는 이 아시아 출판인 연수에 어울리지 않는다. 빼면 어떻겠냐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관료들, 블랙리스트를 반성할지 모르는 관료들의 문제였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고 점잖게 써보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로지 제가 그 문체부 과장보다 거의 25살이 많고 그 문체부 과장은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정말 그 트라우마는 지금도 이 순간도 지금 이 얘기를 좀 살아나서 제 컴퓨터에 그때 답했던 메일이 어디 있나를 좀 찾아봤는데 찾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어디에나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 이원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거 평생 가는 싸움이고 이 어떤 완전한 인간 해방의 세상이 올지는 모르겠으나 글로 가는 과정에서 결코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로 농담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좀 활발한 토론을 해주셔야 된 것 같습니다. 그 자기검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아까 여러 가지 그 트라우마 이런 얘기하면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기대했던 만큼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문화예술인들의 마음속에 지금 사실은 자기검열의 기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나이가 60이 넘은 대학 교수다 보니까 어떤 글을 쓸 때 이 단어 하나 고를 때도 좀 조심하게 돼요. 근데 문화예술인들은 훨씬 더 트라우마가 강한 거거든요.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이양구 선생님.
자기검열 부분이 저는 이제 자기검열 부분이 그 문화예술 그러니까 예술인들에게 국한시켜서 볼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조사 마치고 나서 이제 제가 다시 공연을 만들게 돼가지고 제가 출연하는 공연을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이제 2회 공연 짧게 해서 관객이 한 20명도 안 왔는데요.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실전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특강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제 약간 렉처 퍼포먼스를 한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실제 이제 블랙리스트 할 때 그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하고 관객들이 나와서 저한테 배운 대로 본인이 작성해보고 하면은 이제 또 그 다른 관객한테 자기가 또 이렇게 알려주고 이제 이런 거를 한번 해봤는데 너무 놀란 게 사람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뭐 배제하는 전화도 잘하고 공연 되게 재밌게 끝났거든요. 한 90분에서 100분 정도를 블랙리스트 작성도 해보고 이제 가르쳐보고도 했는데 그때 나중에 이제 물어봤는데 다들 놀란 거예요. 내가 이걸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근데 다 정답 맞추지 너무 잘해요. 근데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블랙리스트 사건 처음 드러났을 때 제일 놀랐던 거는 저 리스트가 내려온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신청자 명단이 청와대 국정원으로 가면 그쪽에서 리스트를 보내준 게 아니라 본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명단에서 내가 불러주는 번호를 체크해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 1번, 5번, 몇 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확인하지 않은 거는 그 공모사업 신청 안 하셔서 확인이 안 된 걸 거예요. 본인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는 올라 있을 거고 저희가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 확인을 못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그 문체부 공무원이 이거 까먹을까봐 받아 적은 걸 자기가 계속 업데이트한 게 공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첫째는 이게 그 청와대 국정원부터 문체부 이렇게 행정기관들이 총동원된 이 시스템 때문에 굉장히 놀랬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공개가 안 된 거다. 그 리스트 데이터베이스 정무수석실에 있었던 데이터나 국가정보원에 있었던 그 전환자라고 데이터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거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이나 너무 힘든 거예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너무 많으니까 네가 좀 알아서 좀 1차로 걸르면 안 되냐, 문화예술위원회 같은 데도 이걸 내가 다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 검열에 시달렸대요. 그 공무원들이 이건 해도 되나 저건 해도 되나 끝없이 그랬다고 그러고, 그리고 예술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고 이제 관객으로 왔던 분들도 그래서 하여간 그러니까 이 자기 검열의 문제가 문화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이 센서십에 대해서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양구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좀 연구 작업을 같이 공동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게 작은 글쓰기인데, 젊은 예술가들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에 오르지 않는 청년 예술가들 중에 이제 예술가들이 이 다원 예술, 아까 이제 이양구 선생님 발제에서 나왔던 건데, 다원 예술과 관련돼서 이것들이 심사하는 방식을 좀 바꾸면서 동료심사, 블라인드 동료심사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면서 거기서 이제 사건이 벌어졌던 것들이 이게 이렇게 심사에 참여했던, 그러니까 지원 신청에 참여했던 예술가들이 이제 같이 참여한 다른 그룹을 무작위로 이렇게 추첨을 해가지고 그룹을 지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그냥 거름 없이 혐오 발언들이 막 있었던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건 너무 정치적이어서 지원해주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평가들이 나왔던 것들이 딱 자기 검열 부분과 그리고 경쟁을 내면화한 이런 자신의 주체들을 딱 드러나는 사건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자기 검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 예술가들은 저는 예술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국가 통치,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장치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서 참여를 하고 여기서 생계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창작과 생계를 이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아까 되게 낮은 수준의 아주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협치 혹은 낮은 수준의 이제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들 권한은 전혀 없고 그런 세계 안에서 검열이라고 뭐 하는 문제는 굉장히 내재화하는 것 같아요. 자기 검열이라고 하는 부분은. 근데 이것들에 대한 자각 증세를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사건들이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연구 과정 속에서 조금 서로 이제 글쓰기를 통해서 확인하는 지점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실 자기 검열에 대해서 예술계에는 민감해요.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방식 안에서는 표현이 되던 내가 자기 검열을 했다 표현이 되던 혹은 침묵으로 나타나던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각은 하지만 이것들이 자기의 어떤 반성과 성찰로 오진 못하고 회피하거나 뭐 이렇게 되는 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자기 검열에서 하나는 요즘 코로나, 특히 한 2년 정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마스크 쓰는 문제 갖고 계속 그랬었거든요. 마스크, 그러니까 생명 안전 장치, 그러니까 생명 안전과 관련된 정치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국민들에게 뭔가를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규범을 강화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자기 검열이라고 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을 뭐 폭력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멀쩡하게 이렇게 그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에서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막 댓글을 달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일상적으로 그 검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내재화되지 않냐, 뭐 좀 확장돼서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예. 저 코로나 사건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진행되는 걸 보면서 제가 놀랬던 게 블랙리스트 실행 구조가 동일하게 작동됐거든요. 방역 관련해서. 근데 거의 아무런 거항과 논의 과정이 없이 그대로 그 중앙정부 산하기관 예술현장을 통해서 실행되는 구조를 보면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검열의 DNA라고 하는 거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살아있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좀 했습니다. 예. 그 오동석 선생님께서 좀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는데 가령 이 블랙리스트 사건은 아니지만 그 임성근 판사에 대한 그 탄핵 같은 경우 헌법재판소가 좀 사실 아쉬운 판정을 내렸는데 아까 발제에서도 언급하셨지만 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에 대해서 그런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을 때 대부분이 그 뭐 직권남용이나 의무 없는 일 같은 일반인들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정말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또 법적으로는 또 엄밀하게 따져야 되는 게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가령 직권남용을 함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좀 좀 법학자라서 좀 한 말씀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제가 어쨌든 법학을 통해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이제 법리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서구적인 사회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일정 정도는 어쨌든 시민의 관점에서 출발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뭐 흔히 많이 아신 이제 죄형 법정주의라든지 아니면 소구표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들, 내지는 이제 공소시효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국가 권력으로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 범죄의 경우에 있을 공무원들은 한 사람의 시민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시민이었으면 다른 시민들과 평등한 관계에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그것이 헌법에 의해서든 법에 의해서든 이른바 권력의 형식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어쨌든 그야말로 공적인 권력인 것인 거고, 그게 어쨌든 정권의 이해관계든 어쨌든 간에 자기의 뭐 자리 보존을 위한 것이든지 간에 사적으로 활용했을 때는 이미 이제 국가로서의 존재의 이유라든가 존재 근거는 물론이고 공직자로서의 어쨌든 존재의 이유도 상실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아까 그 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지만 판사들의 경우에는 신분상의 보장을 철저히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계에 의해서는 파면당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파면 해임이 없는 거고, 행정공직 공무원들은 그 정도는 아니지만 또 마찬가지로 신분상의 보장을 이제 해주는 이유는 결국은 그런 보장을 통해서 정말 국민의 입장이든 어쨌든 그게 공공의 입장이든지 간에 그 관점에서 뭔가 행위를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장치인 거죠. 장치로서 보호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 공무원에. 근데 그거를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이제 공직으로서의 어쨌든 의미들이 다 상실된 거고, 그것들을 만약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반 시민과 다른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 특권 계급이 돼버리는 거죠.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철밥통이라는 의미가 단순히 신분문장에서 그 의미를 더 넘어서서 거기다 아까 이제 전관예우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각해 보면 결국은 그게 아까 재량도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법의 안에 있는 틀이 재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재량이라는 게 저는 좀 거기에 좀 주목하고 싶은데 과거에 국가에 폭력하면 되게 이게 계엄이든 아니면 긴급조치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민주화 이후에 이제 법에 어떤 외피를 쓰게 되면 이 재량이 사실은 재량은 말 그대로 법의 틀 안에 있긴 하지만 법에 의해서 인정된 것이긴 하지만 그 법이 정당하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재량이 이제 실제로 권력이 돼버리는 측면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좀 유심히 좀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과거의 법리로는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직자에 대해서는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작동했던 법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달리 적용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현재 어쨌든 사법 체계 안에서는 뭐 법학자들도 이제 그런 문제들은 제대로 좀 고민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런 이제 재량의 부분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합법의 외피를 또는 그 틀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물론 이제 법적으로는 여러 가지 통제 수단들 법리는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감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법의 영역이 아니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다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뭔가의 성과라고 하는 것들은 다시 이렇게 되짚어서 들어보시면 국가와는 무관한 영역에서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그럼 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문제, 왜 국가는 그렇게 작동하도록 우리는 그걸 방치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블랙리스트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노조 파괴 공작도 있었던 거고 역사학계 학생들 교육의 영역에 있었는데 이 문제가 일반 시민들은 또 본인의 문제가 아닌 거. 그게 또 저는 자기 감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히 또 이게 뭐가 직접적으로 내가 피해를 입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큰 문제 없이 그냥 넘어가고 싶은 생각들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국가 체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가 과연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 내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좀 던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국정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한 것도 사실은 이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다른 여러 가지 어떤 비밀 정보 권력이 존재하고 그 힘이 막강하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경찰까지 그걸 만약에 정보 활동을 하게 되면 지금의 이런 과정들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말씀하셨던 자기검열이나 이런 거 내면화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역사적 연호를 오래 올라가게 되면 일제시대 때 치안유지법부터 시작해서 사상통제, 국가보안법으로 이어진 이 구조 속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의 사상통제 내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지다 못해 그것들이 뭔가 국가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경우에서도 아주 강하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그러니까 오히려 시민에 대한 어쨌든 검열의 기제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의 문제들을 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어쨌든 87년 이후에 이제 법이 모든 사회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집어삼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인권의 문제도 그렇고 인권조차도 법에 의해서 재단이 되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면 결국 아무런 책임의 문제를 발생치 않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니까 기존에 어쨌든 여러 정치인들의 수사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뭐 대응해봐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처벌받지 않았으니까 나는 떳떳하다라고 하는 식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사실은 복합적으로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약간 그 법의 시각으로부터의 벗어남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좀 저는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리고 차라리 기존의 법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법을 뜯어 고쳐라, 좀 바꿔라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좀 필요하던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말씀이 길었네요. 감사합니다. 법학자께서 기존의 법에 얽매이지 말고 법을 뜯어 고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미진했던 발언이 필요한 내용 없을까요? 아까 조정권 선생님 하신 말씀 중에 저는 복합적 집단 컴플렉스 이런 식으로 좀 심화된 트라우마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셨을 때
조금 연결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드는 게 가령 광주의 그 피해자들을 이제 희생자, 피해자로만 또 하는 게 약간 지배계급의 시각 아닙니까? 사실 그들은 피해자이고 희생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우리 사회 민주화를 이루낼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한 어떤 빛나는 승리자 또 뭐 빛나는 역사를 만든 분들이기도 해서 그런 관계를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아까 피해자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단지 피해자를 대상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저항이 주책이 됐죠. 그 싸움의 시작이 주책이 됐고 그 지난한 과정들을 싸웠던 사람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뭐 저는 가끔 그런 얘기가 트라우마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보자면 뭐 여기 앞에 계시는 지금 정원호 선생도 마찬가지지만 멜랑콜리 주체라든지 트라우마 주체라고 하는 것이 사실 트라우마가 정동적 이론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현실과의 괴리를 계속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죠. 거듭거듭 돌아오는 그 어떤 트라우마적인 어떤 그것들이.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들레즈 덱이라든지 또는 그 바디오의 후사건의 주체라든지 사실은 저는 그게 되게 트라우마적 계기로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실은 이제 그게 5.18 같은 경우는 한 40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피해자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피해자 단체들, 부상자회부터 여러 단체들이 있는데 때로는 이제 피해자가 권력화되는 경향성도 보이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냐면 스스로의 고립화를 자초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피해자 중심 직접적 피해자 그룹이라고 하는 중심으로만 사유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주변에 사실은 지역 공동체 다른 분들도 있는데 물론 그분들 직접 그렇게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피해지만 또 그런 게 있는데 이분들하고의 사실 계속 관계성이 깨지는 거죠. 또 그분들 도와서 계속 싸웠던 사람들 또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사원도처럼 말씀드렸는데 또 활동가들, 운동 활동가들도 있는 거고 재단의 활동가들도 있는 건데 사실 이분들의 그 어떤 노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좀 관심을 못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5.18이 더 이상 세상에 부각되지 않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유리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단체를 통해서 오히려 왜 너희가 당사자잖아,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게 그래서 좀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너희가 당사자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가면서 아까 오세훈도 얘기했는데 오세훈도 지금 시민단체 돈 다 끊고 이제 딱 자기 입맛에 맞는 조직들이 돈만 주지 않습니까? 물론 그건 자기한테 표를 찍어줄 사람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의도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시 또 얘기 돌아와서 오히려 사실 양날의 칼 같은데요. 근데 그런 것들 좀 고려하면서 사실은 피해자들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그런 주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또 특별히 덧붙일 말씀 없으시다면 여기서 3시간에 걸친 긴 토론회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이원재 선생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또 내년 3월과 6월에 또 선거가 있고 선거에서 이 시민들의 민주적 의지가 다 이렇게 실현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그걸 또 무시할 수는 없는 거고요. 역시 이렇게 어떤 이 좁은 시야에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체계의 변화라든가 예술인들의 발언권을 좀 키우는 정도 차원이 아니라 정말 아까 이한구 선생님이 표현했듯이 우리 몸 안에 예상외로 깊이 박혀 있는 그 검열과 자기검열 DNA를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해낸 것이 사실은 이 블랙리스트를 규명하는 어떤 운동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5년간 진행되어 왔고 현재 이게 지금 조금 세가 약해졌다고 할지라도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운동으로서 단순히 예술 분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 다른 여러 분야에도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바꾸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촛불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5분의 발제자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걸로 2번째 토론회를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같은 시간에 3시부터 6시까지 3번째 마지막 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토론회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식당에서 같이 먹어. 예.